자, 먼저 그 박미나 같은 경우는 다 기본사항을 입력해놨어요. 저도 여기다 주소하고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입력하고 보수월액 입력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 부양가족을 보니까 박미나 일단 여러분 제가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박미나가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죠. 요거 2 보면 알 수 있죠. 2 여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녀자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알았죠? 주민번호 봤을 때 여성인 경우는 부녀자 여부를 꼭 판단해라. 근데 부녀자 여부를 보려고 보니까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종합소득금액은 3,500만 원이다. 그럼 아까 여러분 부녀자는 얼마까지만 된다고 했어요? 3,000만 원까지만 되는데 3,500이니까 안 된다는 소리죠? 부녀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딴 데 갔다가 오니까 순서가 지금 잘 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바뀌어 있는데 김재만부터 볼게요. 배우자가 김재만 나이 안 따지니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총급여가 500만 원에 당해 연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총급여 500이면 소득요건 충족이 안 충족이에요? 아까 충족한다 그랬죠? 500에서 70% 까고 150까지 봐준다고.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망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이거는 당해 연도 중 사망은 공제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사망이지만 배우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따로 더 넣을 거 없어요. 김재만은. 그 다음 부친 같은 경우 39년생 그러니까 85세 나오는데 60세 이상의 경로우대 따로 적용할 거 없고, 모친도 79세 60세 이상 경로우대. 김태규는 29세 안되죠? 김태수 차남 11년생 그럼 얘는 여기 13살 나오니까 20세 이하고 자녀 체크되는 거죠? 이건 뭐 손 안 대도 저절로 되는 대로 두면 되겠네요. 언니는 어때요? 언니는 44세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소득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안 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장애인 체크해주면은 기본공제가 되면서 여기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선택해준다. 맞죠?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스테리. 이 사람 박영국 이 사람 가족이 좀 미스테리죠. 기본사항은 등록해놨고요. 저도 그래서 내부 세부사항 부양가족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박영국 본인이 있는데 나이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뭔가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보니까 애 키우는데 배우자가 없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한부모일 것이다 이거죠. 한부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부모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밑에 애가 있어야 한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입력을 해야 한부모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남철 이분은 이제 73세 나오니까 60세 이상 경로 우대가 되고요. 박지승 얘는 그 2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죠, 부. 딸 박지원 07년생이니까 17살 20세 이하. 그 다음에 자녀의 체크 자녀세액 공제. 그 다음 박동민 얘는 소득자 본인의 동생이요. 아들 딸의 동생이 아니라. 근데 그 형제자매가 된다는 얘기고 04년생이니까 딱 20세인데 제가 이상한 집 많다 그랬잖아요. 동생이 어떻게 나이가 아들 딸보다 어리냐 이것도 이상하고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어떻게 20살짜리가 중증 치매에 이게 걸리니? 이것도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위한 거니까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이 160만 원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나이 조건이나 이런 건 다 통과가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 160이면은 공제되는 걸까요?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인데? 15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로 가야 된다 이거죠. 부로 가야 된다. 소득 요건이 불충족되기 때문에 부라고 해야 된다. 장애인은 나이만 안 보죠. 나이만. 장애인은 연령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은 제한이 있다. 알았죠? 장애인이라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박동민이는 장애인이지만 소득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해주면 다 등록을 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더 가볼게요.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87페이지에 가야 되는데, 급여. 메뉴는 여기 두 번째 메뉴 보이시죠? 급여자료 입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소득세 계산을 하고,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읽어본 다음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오셨나요? 자, 급여자료 입력은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과 각종 공제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메뉴다. 근데 이걸 입력하면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될 거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급여자료에서 입력된 사항은 해당 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거죠.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나 원천징수 했어요, 그 내역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다. 입력은 여러분 489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 입력을 할 건데, 자, 처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오면 왜 맨날 우리가 뭐 결산하고 뭐 자료 입력하고 할 때 보면 뭐 날짜부터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회사의 수당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어떤 지급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회사마다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수당 공제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급, 상여, 직책, 월차,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얘네들은 삭제를 못해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삭제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요번에 여러분 지금 식대를 여기 비과세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자가운전도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직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식대가 그럴 수 있죠. 밥 먹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식대를 이거 못 지워요. F5번 눌러도 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 여부를 부로 만드는 거예요. 부. 사용 여부를 부라고 만들면 급여 지급 내역에 이게 안 나오겠죠. 부라고 만들고 나서 하단에다가 빈칸에다가 새로 하나 더 등록하는 거예요.
야, 너 식대 비과세 아니더라. 그러니까 과세라 그러고 식대 등록 하나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대가 나는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 식대 비과세인 거는 안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얘 안 나와. 얘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입력해주면은 식대가 과세로 반영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과세되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건 식대는 지울 거예요. F5번 누르면 지워지니까. 비과세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예를 들면 6세 이하 보육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 말고 비과세라고 선택을 해보면 수당명을 옆에다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아수당이다. 애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면 육아수당 여러분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아세요? 20만원이죠. 그러면 20만원인데 얘가 컴퓨터가 모르잖아. 이게 육아라고 내가 치기만 할지 컴퓨터가 이게 육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F2번 눌러서 야, 이게 육아야 해서 육아라고 검색해 보는 거예요. 육아. 그러면 여기 출산 보육수당 20만원이라고 쓰인 보이죠?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만약에 20만원 넘게 입력하면 초과액은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건 뭐 지금 할 건 아니니까 F5번으로 지워버릴게요. 필요한 경우 그렇게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489페이지 보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한국전자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인데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달 월급은 며칠날 나간다? 1월 25일. 2월달 월급은 2월 25일.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수당 등록 및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1월부터 12월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하세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공제되는 금액은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사용한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 회사는 기본급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중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식대는 점심 식사 때로서 이외의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밥을 안 주고서 식대를 주면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 맞죠? 옆에다가 비과세라고 적어놓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로 실비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따로 정산 안 받으면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이것도 비과세죠. 자, 국민연금은 135,000원 김세길, 그거는 참고만 하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예를 들면 상여금 같은 거, 이거는 사용 여부를 부라고 하면 안 나올 거예요. 부라고 만들어 주세요. 직책수당은 과세 맞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당 주는 거는 월급을 나누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 월차수당도 과세. 중식대, 식대 비과세 맞죠? 근데 얘는 사용 여부가 여야야죠. 부 아니고. 자가운전 보조금 여 맞고요. 20만원. 야간 근로는 있어요? 그럼 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볼 건데요. 확인을 누르고, 자, 1월 달로 들어갈게요. 두 자리씩 치세요. 01. 지금 연월일은 25일. 그러면 내가 사원 등록에서 등록했던 사람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사원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나온 금액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김세길 기본급 쭉 입력해 볼래요?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러면 옆에 국민연금하고 4대 보험 소득세 이런 것들은 자동 계산되지죠? 옆에 나오죠? 그거는 자동 반영되는 금액으로 할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마저 등록해 보세요. 자, 입력하고 나서 이거 숫자 뭐 똑같이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잠깐 확인해 보면 쭉 입력하니까 과세가 385단 김세길, 비과세가 35단. 비과세가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거 식대 15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나오고, 맞죠? 넘치는 거는 자동으로 과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급 총액 420만 원이다. 그 중에 공제되는 금액 나오고 나머지 실지급액 그런 얘기죠. 여기는 하단에 이건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사원에 대해 현재 전체 사원이에요. 또 지급 총액이 이 사람들은 1,155만 원인데 과세는 1,050만 원. 총 비과세가 105만 원. 그 중에 제출 비과세라는 게 있고 미제출 비과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비과세라고 비과세는 비과세지만 소득으로 잡히는 비과세예요. 소득으로 인정되는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자가운전 보조금을 계산해 보면 다 25만 원씩이거든요. 25만 원. 근데 세 사람이죠. 그래서 25만 원씩인데 실제로는 한도가 얼마까지?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이지. 그래서 60만 원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고 그 외에 식대, 육아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다 제출 비과세에 속해요. 맞죠?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 그러니까 제출 안 해도 저절로 이건 그냥 비과세라고 인정된다. 그 다음에 제출 비과세는 내가 비과세지만 비과세라고 제출해야만 우리가 그것이 소득에는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인정되는 비과세. 일단 걔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됐으면 다 된 거니까 1년치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2월 달도 입력하고 3월도 입력하고 해서 12월까지 가야 나중에 연말정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1월 달 입력하고 나서 잠깐 ESC로 나가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럼 나 1월달 거 입력했으니까 1월달 귀속기간 지급도 1월달에 한 거 맞죠? 엔터 치면 여기에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나지죠. 저절로 불러와지는 건데 여기 내용들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첫 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간이세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제 우리 간이세액표 본 적 있죠?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라 그래서 지금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 간이세액표로 봐갖고 3명 원천징수한 거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직원들 소득세 원천징수했을 때는 인원수, 지급액, 소득세 이런 것들이 간이세액칸에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소득세는 96,970원이죠. 요 3명 값이. 그래서 요거 이번 달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퇴사하는 사람은 그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인원에 대한 지급액 요거는 이제 중도퇴사 칸에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뭐 더 이상 볼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도퇴사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래서 중도퇴사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환급. 그럼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퇴사해서 그 한 사람 퇴사하는 사람을 연말정산했더니 걔가 환급이 나왔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 계좌로 환급액을 쏴줄까요? 안 쏴줘. 회사로 줘요. 회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까줘요. 까줘. 그래서 치사하고 더러운 그 사업주는 떡이라고 말했나? 지 돈 까준다고 지 안 내고 직원들한테 안 돌려줘요. 환급인데 내 환급인데 자기가 갖고 안 돌려주는 거지. 얍삽한 거지. 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요거는 96,000원인데 만약에 직원 환급액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다가 직원 퇴사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달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환급액이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만원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직원이 퇴사해서 얘가 10만원 환급 받아야 돼. 그럼 걔한테는 10만원 내가 까주고 그러면은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여기 이거 지금 10만원 입력하니까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96,970원. 그래서 차월 2월 환급세액이 3,030원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있을 때는 전월 미환급 여기다가 그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얘가 바뀌게 되고 그게 없으면 환급 받을 금액이 없을 때는 그냥 나 96,970원 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작성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작성할 건 없지만 환급세액이 있을 때만 그 부분 전월 미환급에다 입력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나갈 때 ESC 누르면 저장 여부를 물어보는데 예라고 누르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에 급여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1월달 입력해 놓은 거 확인되시죠? 1월달 거.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를 다 입력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급 일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1월달 급여 지급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중복사를 누르면
지금 이거 복사해 주세요. 2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일자는 당월 지급 25일이죠. 복사. 그래서 얘 누르면 다 복사가 됩니다. 잘 되죠? 근데 이 기능을 써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어느 회사가 1년치 월급 이렇게 입력해.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 종료 요거 눌러주면은 12월까지 다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실기 입력 요거는 이 회사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안 할 거예요. 자, 교재 491페이지 잠깐만 가보시면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읽어봤죠? 잠깐만 읽어보고 작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아까도 있었던 거죠. 비과세 조정 환급 또는 소액부 징수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 조정 환급,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 환급 받는 경우 있죠. 이럴 때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고, 소액부징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잠깐 저도 적어보면은, 소액부징수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작아갖고 안 붙겠다 이거예요. 소액이라서 부징수하겠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있죠. 징수를 생략한다. 생략하는 규정입니다. $1,000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 안 내는데, 세금 안 낼 때 안 내더라도 또 세금 안 내니까 나 이거 작성 안 할게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것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493회 가보면 여기서 12월분, 한국전자의 12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보라고 나와 있죠. 자, 전월 미환급된 세액이 5만원 있다고 가정한다. 한번 들어가 볼래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12월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달에 어떤 이유로 뭐 퇴사자가 있었든, 뭐 연말정산 12월에 안 하니까 퇴사자가 있었든 해서 5만원 환급이 있었는데 아직 못 돌려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 전월 미환급에다가 5만원을 넣어준다. 5만원 까고 나머지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거 하고 나면 뒤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게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내일 또 뒤에 공부를 하고 나서 마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